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정 오투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미중 대립이 세졌다가 또 가라앉았다가 세졌다 가라앉았다는데 전체적으로는 중국이 대외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입장을 정리해 가고 있어요. 그러는 한은 미국이 뭐 적당히 싸우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싸움에 내몰려가는 양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중국이 결국 저렇게 이 패권주의나 민족적인 입장을 갖다가 표방할 때는 이제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된다. 하나는 중국이 그야말로 세계적 강대국의 안정적인 입장을 취해서 이제 우리가 이리 자리를 확보해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도전하는 거고, 아니면 중국이 이 일을 가는데 현재 이 자리도 적은 내부의 경제 사회적 여건으로 봐서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내부 불만의 소지가 지금 터지기 직전이고, 그렇게 되면 내부에서 중국의 인민들이 이제 저항에 나서면서 공산당의 통치라는 부분이 위기에 올 수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외부에 민족주의적 패권주의로 조금 치환시켜가 내부의 불만을 갖다가 외부로 돌리려고 하는 거. 지금 중국의 공격적인 대외 정책은 1, 2 중에서 대사님은 어디에 가깝다? 당연히 후자죠. 당연히 후자인데 전자의 가능성이 두는 사람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그 이상한 먹물들, 좌파장의 먹물들, 중국이 아주 세계적 패권 국가가 됐다고 보더만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지금 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족주의적 감성에 호소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내부 위기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당연히 그거는 꼭 독일도 그랬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일본도 그랬고 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시진핑 독재 체제 완성 뭐 이런 그걸 보게 되면은. 개인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체제, 자기 개인의 능력이나 과거의 백그라운드에 이제 그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개방적이 되죠. 친구하고 술 먹고, 사람들 만나려고 그러죠. 근데 이게 잘 안 될 경우에는 굉장히 집에서 희귀공으로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안 풀리는 사람이 자기 집에 사람들 초대한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이 코너에 몰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이제 형태를 보이는 건데, 지금 당장은 미중 대립은 이제 다음 내년 2월 달에 북경 동계올림픽으로 모아지는 것 같은데, 이게 100% 확정은 안 났습니다만은 제 느낌으로는 아마 선진국들은 보이콧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북경 올림픽 이게 하나 일종의 이제 시험대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관리 못한다면 이거는 미국을 위시한 서구 진영의 어떤 자존심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의 워딩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 기자들이 물었지 않습니까, 바이든한테. 이거 북경 올림픽 보이콧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죠라고 했더니 딱 세 마디 앞뒤다. Something we consider. 그러니까 이거 고려하고 있다거든요. 이게 고려 대상이 아니라면 그렇게 표현 안 하죠. 그건 난센스라든지 지금 현재 그 뭐 아젠다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Something we consider라 그러면 지금 상당히 시리어스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 해놓고 나중에 우리 참석할게 하는 거는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선하고 비슷한 시기 한 석 달 앞두고 그런 이제 독특한 계기가 발견되기 힘들다고 보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나라 이제 소위 말해서 EU, 그다음에 유럽, 서유럽은 어떻느냐? 지금 EU하고 독일은 보면은 꽤 노골적으로 지금 반중 또는 친대만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 독일에 지금 숄츠가 지금 새로 총리되지 않았습니까? 새로 이제 연정을 꾸렸고, 근데 나와서 이제 국제정세 관련 이야기하면서 대만이 여러 가지 각종 국제 기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아마 역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국의 심기를 돋구는 그런 편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쉽게 메르켈은 보수고 숄츠 이 사람은 사민당이니까 친중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르켈이 친중이냐라고 하는 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수학님 그 한두 사람이 소위 EU 그 의원들이 메르켈이 친중이었다라고 이제 폭로하는 그런 인터뷰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아마 트럼프 때 계속해서 이제 EU를 이제 독일을 위시해서 압박을 하니까 그에 대한 반발로 이제 저쪽도 중국과 균형을 맞추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메르켈이 이제 제가 뭐 어제까지도 신문에서 이제 메르켈을 창안한 그런 논조를 많이 봤습니다만, 이게 이제 여자다 보니까 군사력 문제 같은 것은 굉장히 등한시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메르켈이 집권하기 전에는 그 독일의 군사력이 세계 9위였습니다. 근데 지금 행편없어져 버렸죠. 지금 13위로 떨어져 나왔거든요. 이제 여자니까 그런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독일 극우파들의 전동 함부로 그냥 통제받지 않게 그냥 난민들을 끌어들이면서 이게 국내 정치를 굉장히 혼란에 빠뜨렸다는 거,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아마 상당히 나중에 차후에 정확한 아마 비판에 받을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숄츠 지금 현재 3인당 을 주축으로 한 연정은 아마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아마 상당히 뭐 거리를 두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EU인데 EU가 최근에 이제 그 개도국 원조 400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소위 말해서 유럽식 1대1로 하겠다. 그러니까 중국과 대립하겠다는 거죠. 근데 소장님 이제 그 국력은 GDP는 세계 1위인데 그 GDP 대비 5대2 사업, 해외 원조 개발 사업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순위들은 대개 북구하고 네덜란드입니다. 그 나라들은 이제 경제 규모는 작지만 자기 나라의 규모에 비해서 그렇죠. 가장 그냥 높은 거의 비율로 뭐 그건 아마 원조를 독일,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 이런 나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EU 지금 그 집행위원장 여자 그 TV에 자주 나오고 계시죠. 우술라 그 폰데라이엔인가요? 아마 독일계인데 사실 이 사람이 그 지난 정권에 독일의 여성으로서 국방장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메르켈이 이제 군사 문제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별로 사회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독일계인데 우슬라라는 걸 쓰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쪽에서 내려왔나? 아마 여자 이름은 여러 군데 많이 쓰는데 우어줄라 그러니까 그 영어식으로 하면 우슐라죠. 네. 그 과거에 제 소장님 그거 아세요? 그 제임스 본드 영화 1호 본덕이 1호기고 1호가 올슈라 안드레스인데 그 이름이 우슐라입니다. 그러니까요. 우슐라인데 일본에서 올슈라 하는 바람에 그 이름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집행위원장이 EU의 집행위원장이라는 거는 EU 행정부 수장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의 이제 그 대항에서 개도국 원조 400조를 풀어놓겠다라는 걸 밝히는데 거기서 아시아 태평양, 인도 쪽에 아마 좀 더 진출하겠다, 관계를 돈독하겠다는 걸 명시적으로 밝힌 인터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자면은 아마 각국마다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반중 노선을 어떻게 취할 건가 하는 거는 약간의 온도차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미국이 이제 EU를 이끌고 중국에 대항하겠다라는 구도는 확연하게 이제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EU,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를 보게 되면은 그 얼마 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두 달 됐나요? 미국의 아마 그 부대통령이 부통령이 아마 그 동남아를 쭉 순방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 또 이제 그 왕이 장관이 아세안을 방문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시진핑하고 아세안 국가들하고 뭐 화상회의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상당히 아세안이 지금 어찌 보면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죠. 미국과 중국이 이제 구애를 하는. 서로가 그래서 어느 쪽에 붙을 건가라는 걸 갖다가 지금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데 미국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세안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한테 붙으라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도 누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너희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패권을 추구하는 그런 강대국들을 견제할 수 있는 걸 잘 생각이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현재 보면은 동남아 국가라는 게 사실은 그 화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화교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굉장히 노골적으로 친중 현상을 드러내면서 중국과의 경협을 강화해야 된다. 중국 내부의 투자를 강화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아마 각 그 주권국가 특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이런 주권국가들의 어떤 그 지도력이 상당히 이제 그 훼손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그게 같습니다. 이제 중국이 보면 대외의 이 공작을 화교들 기구를 담당해가 심지어 한국에도 보면 이 한국에 있는 유학생이나 화교들을 상대로 이 여러 가지 오더를 내리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 동남아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또 필리핀, 또 태국, 또 저기 뭐 그 베트남 이런 데는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막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을 좀 흔드는 모양이 아마 그 나라 그 원주민이나 또 정권에는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화교 내 어떤 그 정치 영향력이나 자본 영향력 이런 것 같은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보면은 어떤 중국이 있던 패권 국가로서 동남아 지역 전체를 필리핀을 포함해서 위협하고 있다는 그런 안보적 의식은 충분히 자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싱가포르에서 조사한 그 통계를 하나 봤는데 이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과의 동맹을 선호하느냐라고 했더니 막 61.5%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8% 정도 오른 이런 거였고 그래서 점점 아마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의 힘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은 증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나라 사람들한테 그럼 너그 지역의 가장 위협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이거는 뭐 당연히 76.3%가 중국이 위협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건 아세안이 아마 자구 노력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처럼 이제 미 중간에 가서 한보는 뭐 미국하고 하고 장사는 중국하고 하겠다라는 그런 현상을 뭐 전혀 부정할 수 없는데 다만 미중 갈등이 아마 굉장히 고조되고 아마 격화된다면은 동남아도 어느 정도 좀 더 분명한 정치 입장을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를 보게 되면은 이제 사실은 아프리카가 사실은 그 미국하고 서유럽이 좀 손을 놨던 그런 시기에 굉장히 깊게 파고들었죠.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되게 저소득 국가다 보니까 어디에를 무제한적으로 주겠다고 해놓고는 그 나라의 가장 약한 고리들을 갖다가 다 잠식해버리거든요. 자원이라든지. 예.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지금 그 최근에 중공 아프리카 그 포럼 화상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강화돼 왔습니다. 지금까지 7번의 장관급 회의가 있었고 4번의 정상급 회의가 있었는데 서구하고 미국이 조금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사이에 아프리카를 아마 집중적으로 지난 한 20년 동안 공략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 미국이 대아프리카 투자가 1위입니다. 1위인데 중국이 지금 바짝 붙었더라고요. 작년에 대비해서 9.9% 증가됐고 이 추세라면 이 트렌드라면 조만간 아마 대아프리카에 투자하는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걸로 그렇게 아마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블링켄이 최근에 그 세네갈하고 나이지리아하고 아프리카 몇 나라를 방문을 했습니다. 급하게. 그래서 이것도 아마 중국의 어떤 그 영향 확대에 대비해서 아마 미국이 좀 견제 장치를 작동시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한 나라가 주목을 받았는데 그 지난번 그 G10이 때 콩고 민주공화국이 초대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미국하고 서방이 아마 너무 중국 그 진출이 심하다 보니까 거기서 아마 좀 떼내려고 아마 작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이공계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나라가 콩고 민주공화국 옛날에 자이레라는 나라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면적이 제일 큰 나라죠. 이게 코발트하고 구리가 그래 많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뭐 스캔들 이게 생겼는데 문제는 중국 기업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때 독점 프로젝트를 따내면서 거기 일하는 콩고 사람 노동자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저임금으로 지금 아주 혹독하게 아마 다스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본 구타, 뭐 욕설 이런 거 말도 없고 그 수준자는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과거에 때 영미 어떤 뭐 영국, 프랑스 이런 식민지주의자들 하는 것보다 더 심한 그런 그러니까 제가 당한 사람이 나중에 더 심하다고. 과거에 중국이 뭐 미국에 저 철도 놓을 때 중국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 그 중국이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아프리카에 철도나 도로, 뭐 터널, 항만을 만들어 준다면서 차관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그 나라에 이제 각종 광물건이라든지 채굴건 등을 확보하고 또 그 나라에 ODA 원조를 해준다면서 지금 중국이 이 뭐 유통 가게 이런 것들을 지어가 중국의 제품을 갖고 와서 그 나라에 다 사기를 이렇게 강요하면서 유통망도 교란시키고. 그러니까 건설 무슨 프로젝트를 따내고 난 다음에 건설 노동자들이 왔다가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다음에 그 눌러앉아 가지고 상권을 장악하는 이게 뭐 비일비재한 상태인데 최근에는 우간다 그 수장님 그 캄팔라 수도 캄팔라는 데가 엔테베 공항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이 공격했던 그것도 지금 뭐 거의 아마 조사당하는 그런 공항 운영권을 갖다가 자기들이 하겠다 뭐 그런 모양.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에 학교를 운영하면서요. 중국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중국어 교육을 시키고 그걸 잘 못하는 아프리카 애들을 체벌을 하는 장면이 지금 동영상으로 회자되면서 사악한 중국의 제국주의라고 이렇게 지금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마 반중운동 같은 것도 굉장히 조직이 세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워낙 나라가 많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자 그러면은 이 돈을 빌려주고 어디에 사업을 보게 되면은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 하거든요. 근데 독일, 일본하고 뭐 대표적으로 선진국입니다만 이거하고 중국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 보니까 되게 그 독일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30년 거치랍니다. 자, 돈을 30년 빌려준다 이거. 그 안에 갚아라.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되게 10년으로 잡는답니다. 9년 내지 10년. 그다음에 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못 산 나라들이니까 그 나라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이자율을 되게 1% 정도. 많아야 1.3%인데 얘들은 4%에서 6%를 때린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국주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못 갚게 만드는 거죠. 일본이 주도하는 이제 아시아 개발은행 사업 ADB 사업을 갖다가 이제 하면 그거를 하는 나라에 솔직히 말하면 일본이
기업이 별로 안 끼어들어요. 기술적으로 어려울 때는 뭐 일본의 발전 기업이나 이런 데서 프로젝트 매니저 정도만 맡지 공사를 일본 사람들이 하려고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일본이 아시아 전역에 하고 있는 아시아 개발은행 사업을 한국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의 중견 중소기업들이요. 근데 중국은 그렇게 이제 해서 빌려준 돈을 가지고 하는 인프라 사업을 100% 중국 기업들한테 널주면서 그렇죠. 그게 현지 사람들은 저임 노동자로만 부려먹으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그 나라 정권에 접근해서 돈이나 이제 취약한 아프리카 정권에 무기 등을 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접근해서 사업권을 따내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 국민들을 착취한다. 이게 이제 중국인의 고유한 이 행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장님 90년 말부터 2000년 그 초반까지 보면은 일본이 다른 나라에 ODA 사업할 때 특히 건설 분야에서 한국을 하청으로 많이 썼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많이 그래서 들어갔죠. 제가 들은 이야기는 몽고에서 어떤 ODA 프로젝트를 따냈어요, 일본이. 그래가지고 건설을 하는데 그 건설 노동자들은 한국 기업하고 수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본이 ODA 사업할 때는 굉장히 이제 그 혜택을 본 한국 기업들이 많아요. 많이 받죠. 한국 노동자들이. 근데 이제 그거는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이제 중국이 얼마나 이제 착취적인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파키스탄의 수상이 완전 우리 친중 국가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건 난리라는데. 요즘 살해당하고 그냥 테러에 버스 하나가 전복돼 가지고 뭐 죽었다. 뭐 그게 사고가 아니고 테러였다는 이야기가 맞는 그러니까 것 파키스탄 같습니다. 같은 경우에 뭐 이 해교 네. 탈레반 영향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네. 강경한 이슬람도 많고 그런 나라에서 중국이 네. 다른 나라 하던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네. 그 파키스탄이 대국인데 나라가 그렇죠. 인구가 뭐 네. 3억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그리고 지금 이게 이대로 굴러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동남아에서는 태국 소장님 말씀하신 또 뭐 태국이라든가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자유진영했는데 그게 좀 못 사는 상대적으로 못 사는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 있잖아요. 야 근데 이런 나라도 골 때리는 게 그 나라의 전체 부채의 한 30%가 중국에 그 빚낸 거라는 거는 이래쯤 되면 거의 뭐 옛날에 그 중국이 세계 열강들한테 잠식당할 거물이었고 19세기 말 20세기 초 그냥 크게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몰디브라든가 사모아 뭐 그다음에 최근에 솔로몬 제도가 문제가 됐었는데 이 아프리카의 조그만 영연방 국가들이 침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애들이. 근데 솔직히 말해서 거기는 지하 자원도 많지 않고 기껏 해봐 어족 자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집요하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들어가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결국에는 굉장히 쉽죠. 총리나 그 장관이라는 사람 뇌물 주고. 뇌물 주고 그래가지고 이권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나머지 또 강탈해가는 그런 일반적인 양식인데 해군 기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부티 같은 경우에 소말리아 밑에 조그만 옛날에 그 불령 소말리랜드라고 불어 쓰는 거 조그만 식민지가 지금 지부티로 독립국가 됐는데 거기가 지금 중국 해군 기지가 있거든요. 그 전에 보니까 그 지부티 대통령을 베이징으로 불러다가 또 하죠. 한국의 하죠. 대통령이 한 번도 안 본 이 레드 카피 깔아서 중국 의장대에 사회를 시키더만. 그 미군 기지 한 6km 떨어진 데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중국 기지가 들어갈 정도 하는 돈을 얼마나 썼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프랑스와의 관계도 단절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조그만 나라 저런데 왜 들어갈까라고 하는데 결국 이건 군사적 야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연방이 지금 이제 영국 본국이 이제 굉장히 화가 난 상태죠. 자기들 텃밭에다가 중국이 이제 함정들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최근에 솔로몬 제도는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아마 그 친중 총리가 그 이 나라가 원래 그 대만하고 아마 국교를 맺고 있었는데 그걸 아마 다시 단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마 일부 주민들이 좀 들고 일러가지고 지금 뭐 유혈 사태까지 난 상태고. 그리고 뭐 군대가 파견됐다.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 아마 그 특히 태평양 지역 이쪽 지역에서 뭐 영국과 중국의 대립 이런 것도 아마 차후에 좀 그려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보면 그 뭡니까 온두라스. 저 중남미 온두라스의 여자 저기 좌파 친중 여자 총리가 여자 대통령이 이제 생겨서 온두라스가 대만하고 수교국인데 수교를 끊고 이제 중국으로 가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근데 지금 그 소장님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만이 정식 수교 관계를 맺고 있는 게 15개 나라밖에 안 되거든요. 20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나라 같은 게 바티칸입니다.
유럽에 딱 한 나라는 유럽에. 예, 대만에 그 나라 그 있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카리브 태평양 이런 나라인데. 그다음 남미의 조그만 나라들. 솔직히 말해서 대만이 그 십몇 개국 다 수교 끊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상징적으로 상징적이에요. 국가라는 걸 네.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원조를 주면서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만도 사실은 울미 계좌 몇 개를 아무런 수익도 안 단 나라에 뭐 이제 그레나다, 세인트 빈센트 이런 나라거든요. 카리브에 이름도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 이제 수교를 하게 되면 또 얼마나 많은 페이버를 줬겠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오더라도 우리하고 같이 놀자. 그냥 그 관리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게 보니까 또 웃기는 게 니카라과하고 대만이 수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좌파 정부잖아요. 이파는 이거. 완전히 오르테가 예, 좌파 정권인데. 다니엘 오르테가. 근데 그간에 왜 대만하고 단교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장관이 다시 이제 집권을 했으니까 이것도 아마 이것도 대만하고 이제 단교하고 중국하고 수교하기도 중국하고 이미 수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이 되면 이제 카리브하고 태평양 상에는 이제 연쇄적으로 대만과 단교를 하게 되는 그런 아마 현상이 나타나는 건 불을 보듯 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요에 대해서는 아마 그쪽 나라들 잃는 대신 대만은 아마 리투아니아 이쪽 이제 유럽 쪽으로 서유럽 쪽으로 아마 진출하려는 그런 의도가 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발틱 상국 중에 리투아니아가 최초로 지금 대만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중국이 주 리투아니아 대사관 그 위치를 격화시켰더라고요. 중국이 동유럽에서 지난번에 뭡니까 헝가리에서 데모가 크게 났죠. 그 몇만 명 데모가 일어난 중국의 뭐 공자학당이 중국계 대학을 갖다가 만들려다가 그래서 동유럽에 이제 과거에 뭐 공산권이었다는 연고로 중국이 파고 들어가지고 침투하려다가 지금 저항이 격렬해지고 있는 그런. 그래서 뭐 리투아니아가 좀 그렇게 좀 돋보이는 행동을 했는데 거기에 같은 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이런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 세 나라가 아마 그 어떤 경제 공동체는 아닌데 발틱 삼국을 해가지고 협의체가 굉장히 많은데 이 세 나라 대표가 최근에 또 대만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카리브하고 태평양상에 그 별로 돈 안 되는 조그만 나라를 잃는다 하더라도 좀 더 나라 같은 나라를 유럽에 발판을 구축한다면은 대만에 뭐 충분히 미래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아마 미국 서구가 중국과 대립하기 위해서는 아마 대만을 변수 어떤 카드로 쓰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뭐 당장 몇 개국이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다시 침공하려 한다. 그 근처에 뭐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중국 대만의 갈등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가 서로 좀 연결돼서 양동 작전으로 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소장님과 쭉 방송을 하다가 이게 태평양 쪽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독자들 관심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이러면 남의 나라 같아서. 근데 지금 사실 심각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과거에 이제 크림 반도를 이제 뺏겼죠. 크림반도를 뺏겼는데, 그 이후에 이제 러시아에 대한 이제 EU의 제재가 시작됩니다만, 제재라는 것도 소장님 이제 한 번에 이렇게 확 충격파를 줄 수 있는데, 이게 만성화되면은 자기가 제재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독일 같은 데는 가스가 부족해서 전년까지 3분의 1을 갖다가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그 러시아 이걸 어떻게 했는지 보게 되냐면, 러시아가 사실은 중국과 워낙 이제 긴 국경선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절대 걸린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두 나라가 한데 또 패권 국가고요. 그래서 다만 러시아가 중국과 접촉하는 거는 지금 뭐 러시아도 사실 왕따 당했는 상태고 친구가 없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제휴하는 거지. 그게 뭐 이데올로기적으로 또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런 가치관을 공유하기 때문에 중국과 같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뭐 침공 가능성입니다. 아직 나지는 않는데 아마 올림픽 하기 전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기 전문가들이 내년까지를 보고 있는데. 그런데 저것도 우리가 워낙 사악해서 푸틴이나 시진핑이 중국이 이제 대만을 침공을 한다면 그게 중국만 단독으로 움직이면 미군의 또 이 전 세계의 반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항을 분산시키고 또 뉴스의 초점에서도 좀 분산시키기 위해 러시아 푸틴하고 중국이 그런 똑같은 이해관계에서 동시에 움직일 수도 있다. 뭐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수개월 전부터 미국에서 그 대중 압박을 위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미국의 전략 자산을 재배치한다는 계획이 지금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그럼 유럽하고 다른 지역에 퍼져 있는 군사력 또는 그 자산을 갖다가 이제 환태평양 쪽 중국에 대항해서 지역에 집결시켜야 되는데 그걸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유럽에 계속 군대를 남겨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자면 러시아가 러시아를 꼬드기
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우크라이나의 이제 침공 가능성을 갖다 열어두면서 그쪽에 긴장을 고조시키면은 나토가 병력을 못 빼는 거죠. 환태평양 쪽으로. 그래서 지금 아마 10만 정도가 국경선에 이제 배치돼 있다고 하는데 이 우크라이나 정말 재미난 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사실은 같은 키릴 문자 쓰고 같은 러시아 같은 민족이거든요, 사실. 근데 왜 그렇게 워낙 독자적으로 큰 영역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그 독립국가처럼 행세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러시아하고 절대 관계를 좋게 형성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얘들이. 지금 또 사실은 이제 근대에서도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다가 네. 또 러시아한테 뭐 2차 대전 전에 그렇죠. 먹혀버리는 다 그런 양상도 있었지만은 2차 대전 직전에 있었던 대기근을 네.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그 식량을 탈취하고 이러면서 굶겨 죽인 기억이 워낙 강력해서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에 대해서 일정하게 적대적 감정이 이제 박힌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그때 아마 그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볼강한 남쪽에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 돈바스 지역, 그 1920년, 30년대 대기근이 들었었는데 그 대기근에도 불구하고 중앙 러시아가 이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걸 도로 또 착취해 나가는. 예.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죠. 뭐 그래서 수백만 명이 1941년에 독일이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을 때 온 동네가 환영했다는 거예요. 우유하고 달걀을 들고 와서 도울권을 환영했다 그러는데 그 독일이 잘 이용을 하지 못했죠. 근데 지금 이 나라가 왜 이 러시아의 침공을 이게 당하게 되냐 그러면은 그걸 쭉 보니까 이 그 체제 전환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친서방 정권이 등장해야 되는데 한 번 친서방, 그다음 선거에 또 친서 이러다 계속 보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아무도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방도 전적으로 도와주려고 그래도 저 새끼들 내년 선거에 또 바뀌는데 진짜 안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한국 정부가 제대로 알아야 될 내용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은 우리도 오락가락 하다가 저런 사태 어느 쪽도 친구를 못 만드는 안 믿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러시아는 아마 저쪽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갖다가 시사하면서 자욱의 어떤 이미지, 푸틴의 이미지, 그다음에 강성 대국으로서 이제 과거 러시아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아직까지 우리는 이제 세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그런 걸 갖다 과시할 수 있을 것 같고 중국으로서는 일부 이제 미국의 전략자산이 동쪽으로 이동되는 것 갖다가 한시적으로는 저지시킬 수 있다는 거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그 미중 대립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